나흘간의 설 연휴를 마치고 정치권이 총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확인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4.15 총선을 70여일 앞둔 지금 민심의 향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민현주 새누리당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설 잘 치셨습니까? 네,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열심히 하며 지냈습니다. 가사노동을 네.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동료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랬을 텐데 이번 늘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의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과연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 4.15 총선은 이제 70여일 조금 남았는데 파악하겠다는 여야가 서로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심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이번 설에 혹시 좀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민심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야당은 정부 비판을 넘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뭐 되게 복잡한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그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민심의 저변에 흐르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검찰개혁도 바라고 그러나 검찰과 정부 여당이 갈등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시고 또 때로 어떤 분들은 윤석열 총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것도 궁금해하셨습니다. 복합적인 거죠. 네,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아마도 검찰의 입장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기소를 어떻게 하는 건지, 기소를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를 통해서 그 의견을 이제 표출을 하고 있는데 민현주 의원님 지금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혹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보수 의견을 가진 분들이나 분들은 어떤 얘기를 좀 하던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생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일자리,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문제인데요. 민생과 정부에 대한 비판,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좀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살기가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희망이 별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삶이 팍팍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화살이 이제 아무래도 이 국정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게 아무래도 눈길이 이제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비판의 화살이 가는 건데요. 저는 검찰 개혁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께서 사실 최근에 이렇게 검찰 인사와 검찰의 각 자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신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뭐 중앙지검장, 부장, 차장검사, 중간 간부가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간부 이름까지 다 알고요. 언제 인사가 난다더라. 국민들께서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 그러니까 관심보다는 듣게 되는 적이 많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검찰이나 법무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국민들께서는 불안하시죠. 그래도 조용해야 되는 부처 아닌가. 근데 여기서 왜 자꾸 시끄럽게 되나, 뭐가 문제인가라는 점에 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가 뭐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은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막는 것 같지?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이 너무 나간다는 그런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는지? 검찰이 너무 나간다라는 걸 이제 그 전까지는 약간 그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나간다 또는 수사하게 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왜냐하면 인사 조치를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든지 좌천 인사라고 지금 많이 나왔죠.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왜 청와대에 관련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인사를 이동을 시키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님 이제 검찰 개혁이 저희가 뭐 참 민생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지금 이제 청와대를 좀 뭐 수사하려는데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우리 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최민희 의원님이 들으신 의견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심보다 민심은 되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인데 왜 청와대를 자꾸 저렇게 수사하지? 근데 그 수사의 내용이 뭐지? 이걸 궁금해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민현주 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하여 정말 이례적인 검찰에 광범위하고 아주 깊이 있는 제가 그런 수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소위 유재수 건 수사가 있었고요. 울산시장 전 울산시장의 비리 관련 수사와 관련한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유재수 건은 이제 조국 장관이 기소됨으로써 일단락됐기 때문에 유재수 건 관련한 수사팀이 뭐 인사 대상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과 같은 경우는 사실 차장검사는 바뀌었지만 일선 수사하는 수사팀장, 부장검사는 다 유임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지금까지 수사해온 실무자는 남아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실무자가 차장검사가 바뀌었다 그래서 수사를 못하면 그건 검사들에 대한 좀 무시 내지는 기분 나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사실 수사가 좀 무리했다는 부분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긍정적이었다는 게 이런저런 여론조사에서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떤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많이 다른 게 나타나는데 사실 아까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검찰에 관련된 게 이렇게 시끄러우냐.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도 되는 쪽인데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와 이걸 좀 자극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 이제 뭐 수사 지휘부는 좌천이 됐지만 일선 수사 검사들은 아직 남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지금 설 연휴 이제 전후로 나온 이야기가 지금 이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죠. 공직기관 비서관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하라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했어요. 3번에 걸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제 사건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중앙지검장이 어긴 거죠. 검찰총장의 명을. 그리고 나서 검찰총장 전격 하에 지금 이제 전결하에 사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감찰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뭐 잘못했다는데 물론 청와대에서 지금 있으면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문제 발단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중앙지검장이 일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 담당한 사람이 담당한 장이죠. 기소 의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은 사인을 안 하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불구속 의견으로 기소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의견도 듣지 않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감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대검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 법무부에서는 이제 이번 기소가 청와대에서 얘기한 대로 최강욱 비서관이 얘기한 대로 날치기 기소다. 또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견이 다 있는 건 팽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엔 중앙지검장의 사인을 건너뛰고 결재를 건너뛰고 검찰총장이 직접 한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불구속 기소 의견을 해서 넘겨라라고 했는데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요. 문제는 예전에도 저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관련해서 사건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크게 시끄럽게 계속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 모두 다 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자숙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은 짧게 한번 지금 기소의 문제,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불만이 많다는데 사실 법무부나 청와대 입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법무부 청와대 입장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상 최종 결재자인 거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지휘권이라는 건 그런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지휘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무엇 때문인지 굉장히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강욱 전 비서관 내용을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이거든요. 2017년 1월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최강욱 비서관 로펌에서 인턴을 했는데 인턴을 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서로 이게 팩트는 있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이 순간 무리한 기소라고 한 거냐? 그 최강욱 비서관을 최소한 소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인으로 불렀을 때 그 참고인 조서에 이제 서면으로 응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피의자가 됐다고 검찰이 주장하질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무리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역시 생각해 봐야 될 것 의견들이 좀 같습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민심도 그 부분에서 많이 다른데 저희가 뭐 검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과 한국당, 보수당이 이제 인재 영입을 계속을 하면서 상당히 민주당이 그동안 인재 영입에 뭐 잘 해왔다 이런 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원종건 씨, 그 두 번째로 영입한 분의 이제 미투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그만뒀는데 어떻게 그걸 평가하십니까, 민 의원님? 저는 쭉 이제까지 인재 영입과 총선 관련된 준비 과정을 또 볼 때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보수 야권에 비해서 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상당히 신선한 인물들을 좀 많이 영입을 했죠. 민주당 차원에서의 민심 풍향계가 확실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원종건 씨 관련된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이 당 차원에서 인재를 영입하기 참 어려운 문제가 개인 사생활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스크리닝해서 인재를 영입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공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사 검증하는 그 매뉴얼들이 되어 있죠. 좋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매뉴얼들이 돼 있어서 후보자에게도 직접 이제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데 아직 이제 정당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고 추천한 분들을 통해서 이제 평판 조회를 주로 이제 해서 인재를 영입하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 원종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고가 난 것 같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SNS에 이미 이제 이분이 자기 관련돼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저러한 제안이 있었다라고 약간 과시적으로 이제 보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스크리닝이 됐더라면 어쨌든 제일 집권 여당인데요. 이 정도의 이제 스크리닝 시스템은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투건이 불거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인 거죠. 근데 그 당시 이 미투를 좀 떠나서 그 전 단계 SNS에 원종건 씨가 나는 어느 당에서도 제안을 받았고 어느 당에서는 뭘 제안받았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원종건 씨가 이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해갈 수는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인재 영입 경쟁에서 굉장히 위험 요소를 노출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민희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의 인재 영입 원종건 씨가 지금 문제는 됐지만 상당히 어떤 그 프레임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인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민재 영입 인사의 원칙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개혁적인 각계각층의 인사를 세대도 잘 안배해서 그러니까 단지 청년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안보 전문가라든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개혁적인 활동을 해온 분뿐만 아니라 검찰 내에 오래 있으면서 정관 예우를 거부한 검사까지 그분들은 연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면서 인재 영입을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종건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런 내용은 누구도 사전에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은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사생활이 아닌 정말 은밀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쉽지 않고 사실은 원정권 씨에게 먼저 영입 제안을 한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원정권 씨가 자유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이 자기의 정체성이 맞다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비난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이제 김성환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는데 참 이게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어떤 성감수성 그것을 이제 그 검증에 넣는데 이건 어떻게 검증해야 될지 하나의 과제를 안겼다. 후보들이 정확하게 신고를 하게 하면 예비 후보들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일이 이게 똑같은 아주 은밀한 사생활인데 똑같은 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으니까. 그 남성이 생각할 때는 뭐 그랬고 여성이 생각할 땐 어쨌을 때 하여튼 이건 복잡한 과제를 던졌다고 그렇군요. 보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어저께 저녁부터 이게 문제가 됐고 오늘 아침에 오전 10시에 원정권 씨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자기 불출마하겠다 스스로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해찬 대표 체제가 좀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를 검증을 잘못했다는 말을 해도 되나? 하여튼 좀 복잡한 고민이 됩니다. 저는 이번 건을 두 분께 한번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인재 영입을 너무 이벤트화한다. 왜 인재를 선거 앞두고만 영입합니까?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영입을 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면 이런 일도 예방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제안을 하시면 물론이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재는 저희는 당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사실 사시사철 1년 365일 계속 고민하는 문제고요. 다만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항상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특히나 정당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당이 기존에 있었던 어느 정당이든지 여야를 떠나서요. 정당이 과연 민심에 얼마만큼 눈높이를 맞춰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선거에 임박한 그 새로운 인재,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에 관심을 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 직전에 이런 일들이 좀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 시스템을 갖춰서 1년 365일 다 노력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력을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벤트성이 아니라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진정성 있게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굉장히 고도의 어려운 직업이지 않습니까? 훈련이 필요한데 갑자기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조금 우리가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2년에 청년 비례로 김광진, 장하나 두 분이 이제 청년 비례 됐거든요. 그때 둘 다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3선, 4선 의원들 못지않게 의정 활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청년들을 믿어도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아까 노장청의 조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년 인재를 강조하다 보니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연륜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간과되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기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물갈이 돼도 5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그 과거에 당에서 큰 인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 때가 되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게 되고 이제 대중이 끊임없이 신상품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DJ와 YS 이외에는 가능하면 정당인인데도 정당인 아닌 듯한 그런 분들을 국민들께서 뽑으시거든요. 조금 신선한 느낌이 나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 정치에 대해서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거 때에 유독 새로운 인재가 영입되는 현상은 그것만 눈에 보여서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존 인재는 50% 이상 국회의원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젊은 인재들은 그렇고요. 사실 여야에서 거물급들을 이제 영입하는 것도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의원에게 뭐 출마를 했으면 하는 계속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의원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선.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바꾸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불출마 선언은 확실히 한 것이고 정계 은퇴라고 해석은 합니다만 본인이 정계 은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민간에서 통일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출마하는 걸 굉장히 꺼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특히 광진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서 오세훈이라는 야당의 거물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항마를 넣어놓으면 임종석 전 실장이 유일하게 월등하게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그러면 선당 후사를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엔 한 3고초려, 4고초려까지는 한 것 같고. 네,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재미있는 보시기에. 저는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임종석 전 실장은. 본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것. 그리고 본인이 이만큼 큰 것. 이게 다 민주당에서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친정 민주당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SOS를 하면 결국은 받아들여야죠. 그게 당인의 태도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 의원님 지금 보수당에서는 그 인재 영입 지금 어떻게 뭐 좀 좋은 인재 영입이 좀 이루어진 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당을 하고 지금 기틀을 잡는 과정이라서. 민 의원님 새로운 보수당 소속이시죠? 그래서 아직은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인재 영입을 발표할 거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른 보수 야권이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를 본다면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물급 인재 영입, 국민들의 귀를 쫑긋하게 세울 인재 영입보다는 이제까지 인재를 영입하는 걸로 인해서 잡음이 조금 더 났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찬주 전 대장이라든지. 전 대장이 좀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지만 사실은 특권층의 관행이라는 점을 너무 옹호했다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게다가 또 입당은 됐어요.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이제 자유한국당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국민의 뭐 선거에 나가서 민심의 판결을 받아라라고는 하지만 당에서 공천을 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아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는구나라는 이제 사인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조금 더 신중히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위 말하는 거물급이라고 하는 정치인분들께서 용퇴하는 좀 용기를 내주셔야 되는데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입당보다는 그 용퇴에 지금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당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합치자 한 목소리는 하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기존에 많은 일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자리를 비워주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반 정도 물갈이를 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셨죠. 아직은 결정은 안 됐고요. 오히려 더 큰 일을 하실 분들은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시고 이제 조금 물러나 주셨으면 하는 분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세라서 김영호 의장님의 이제 결단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우리 민 의원이 보시기에 좀 물러나야 될 사람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제가 뭐 딱 어떤 분이라고 지목하기는 그렇지만요. 본인께서 이제 참 어려운 결정이실 거예요.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더 큰 틀에서 정당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총선에서 민의를 받들기 위해서는 이제 좀 비워야 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왕에 민 의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아니요, 저는 새보수당 소속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보수당. 지금 안철수 의원의 입장과 과연 오늘 손학규 의원한테 좀 비껴라. 내가 좀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했더니 손학규 의원이 안 되겠다. 나보다 왜 비키라고 하느냐 그러던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손학규 의원 새보수당에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을 하게 된 그 전 단계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요. 바른미래당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지금 손학규 대표가 자리를 너무나 굳건히 지키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창당을 한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손학규 대표를 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끝끝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 본다면.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건가요? 새로운 당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안철수 대표와 같이 했던 지금 바른미래당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이 비례의원이고요. 그렇죠. 비례의원들은 출당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를 떼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더라면 그렇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분들이 새보수당에 합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창당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으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너무 많다라는 점. 최민희 의원님, 지금 보수 통합 문제가 사실 좀 덜커덩 거려요. 이게 잘 되지 않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 보수 통합 가능성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규모와 범위가 문제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뭐 1인 정당 있잖아요. 그 1인 정당과 합당하고 자유한국당은 통합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통합은 유승민 대표와 손잡느냐 아니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대표. 왜냐하면 그 유승민 대표가 저희가 보기에는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가치 지향을 가진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의 가치와 자유한국당의 새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좀 예의를 안 갖추시는 거죠. 황 대표가 유승민 의원한테 예의를 안 갖추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형국은 날짜 정해놓고 막 압박하는. 두 분이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압박하는 형국이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유승민 대표 쪽이 불리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통합 이합 집사는 저희 쪽이 전공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경험상 이런 식으로 다소 폭력적인 느낌의 통합은 되더라도 국민들께서 좀 언짢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빨리 내려놓고 진짜 보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탄핵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려면 친박 일부와 결별해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유승민 대표와 손을 잡는 게 민주당 쪽에선 가장 무섭지 않겠습니까? 민 의원님 보시기에 그런 보수 통합의 전망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 집권 여당과 청와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합치는 거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보수 통합을 통해서 여당을 견제하겠다라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극단적인 세력과 결별을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황교안 대표는 꿈이 크시기 때문에 조만간 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민주당에서 보시기엔 이번 4.15 총선에 예상되는 결과를 어떻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당제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취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사실 자유한국당이 한 15석 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좀 줄어들 것으로 지금 민주당은 뭐 7, 8석 많아야 그렇죠? 이 정도라 일당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정말 특단의 대책과 비상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보수당의 그 4.15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민주당이 생각보다 민심 풍향계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대 총선 앞두고 사실은 새누리당의 공천 때의 모습을 본다면 거의 뭐 막가파식의 공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민주당이 사실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도율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민심 풍향계는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보수 야권이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은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지금 한 8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보수 야권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4.15 총선 결과는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민현주 새누리당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